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던 한 소녀가 왕자를 만나 단숨에 왕비가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갑작스런 신분 상승 이야기를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조선 왕실에도요,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내자시에서 노비로 일하던 13살 소녀가 세종의 사랑을 받습니다. 후궁 가운데 최상위 품계인 정일품 빈에 오릅니다. 이 이야기가 신데렐라 스토리보다 더 특별한 것은요, 결혼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418년 22살의 세종대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궐의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 내자시에서 일하게 된 노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비들에게 흔히 붙여진 이름 아지,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던 흔하게 불리던 이름을 가진 소녀가 내자시의 노비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내자시는 궁궐에 들어오는 물자들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쌀, 기름, 옷감, 종이, 궁궐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아지같이 내자시에서 일하는 노비들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됐을까요? 조선 초기에 내자시 노비의 대부분은 공노비나 가난한 집안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죠. 이들에게 궁궐은 꿈의 무대가 아니라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지도 그렇게 궁궐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자시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 가득한 물건들을 나르고 정리했습니다. 마른 손의 피부는 금세 갈라져 버렸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창고를 오갔던 발은 멍들고 부어서 밤마다 아픔 속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아지는 달랐습니다. 힘들다고 운다 한들 아지를 달래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우는 대신에 웃기로 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 어려운 숙제를 마친 후에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지랑 같이 일하면 즐거워. 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지는 고단한 노비 생활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견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다가가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선배가 실수하면 혼자 뒤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돌아오는 따뜻한 시선과 짧은 칭찬이 고된 노비 생활을 견디는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이후에 그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궁궐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새 왕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특히 새 왕비인 소헌왕후를 모실 사람들을 잘 뽑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소헌왕후는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직접 궁궐 곳곳을 둘러보며 새 왕과 왕비를 위한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원경왕후가 내자시를 들렀다가 한 아이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 아이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미소를 머금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면서도 같이 일하는 어린 아이들이 힘들지는 않은지 친절히 살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지였습니다. 아지라고 부르는 아이옵니다. 항상 밝게 일하는 아이입니다. 일을 참 잘하고 사람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원경왕후는 유심히 아지를 지켜본 후에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중궁에 보내거라. 아지는 놀랐습니다. 중궁전은 왕비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내자시의 노비가 중궁전으로 간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 직접 뽑으셨다. 어서 준비해라. 그때 아지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본래 내자십이었고 무술년 즉위 때 모후가 뽑아 중궁에 들였으며 그때 나이 13세였다. 이 13살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중궁전은 내자시와 달랐습니다. 창고에서 다루는 물건들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신중히 다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13살 아이의 거친 손은 점점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궁중 예절을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아지는 서서히 궁궐한 사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중전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7살 정소공주, 5살 세자향, 2살 배기 수양대군, 13살 아지는 중전이 힘들지 않게 이 아이들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내자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아지야, 공주님 옷 좀 가져다 드려라. 아지야, 세자저하께서 오시니 어르거라. 아지야, 대군께서 놀아달라 하시는구나. 아지는 내자시에 있을 때만큼 바빴지만 힘든 내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는 더 밝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아지를 좋아했습니다. 아지 누나. 아지 언니.
소원왕후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깊이 지켜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후는 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궁녀들과 일하는 모습,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조금씩 아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아지는 그 어렵다는 왕후의 신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지가 중전 곁에서 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3살이던 아지는 어느새 18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지는 밝은 어린아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지는 변함없이 성실했고 여전히 밝았고 늘 그랬듯이 중전의 아이들을 세심히 돌봤습니다. 정소공주는 12살, 세자향은 10살, 수양대군은 7살이 됐고 그 사이 중궁전에는 새로운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아지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아지를 부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다른 궁녀들에게 맡기지 않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느끼게 됐습니다. 아지야. 중전이 부르면 아지는 어디서든 네 하고 달려왔습니다. 소원왕후는 아지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실눈을 뜨고 중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중전이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세종이 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지는 다른 궁녀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몸에 배인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주변 사람들은 세종에게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아지는 무언가를 자꾸만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세종을 위로했습니다. 아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소원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이 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다른 왕후였다면 질투하며 궁녀를 쳐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달랐습니다. 왕후는 후궁을 둘 수밖에 없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왕후는 아지를 후궁으로 청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종과 아지의 운명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종 8년 겨울, 세종은 소갈증으로 인해 늘 갈증이 심했고 눈병과 기침이 겹쳐 몸이 쉽게 지쳤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지였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유자차를 준비했습니다. 세종은 따뜻하고 달콤한 유자차 한 잔이 지친 몸을 위로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전하께서 소갈증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의 입맛에 맞도록 쓴맛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세종은 이런 따뜻한 배려가 곁에 있다면 지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종의 발걸음이 자주 그 처소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일이 많아도 세종은 아지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고 조용히 앉아있고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세종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종 9년 1427년 아지가 중궁전에 들어온 지 9년이 지났습니다. 13살이던 아지는 이제 22살이 돼 있었습니다. 세종의 사랑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지는 늘 그랬듯 겸손했고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아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양군이었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내 자식 비 출신이 왕자를 낳았다던데? 양반 출신 후궁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곧 아지를 음해하는 허황된 소문들이 궁궐 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반 출신의 소용이 씨는 그 상황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용도 왕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그녀에게 곁을 잘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인 아지가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돈다 해도 세종의 아지를 향한 총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종 10년 1428년 둘째 아들 의창군, 세종 12년 1430년 셋째 아들 밀성군, 세종 13년 1431년 넷째 아들 익현군. 거의 2년 주기로 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왕자를 낳을 때마다 아지의 품계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세종 17년 1435년 소위가 되었습니다.
세종 17년 다섯째 아들 영해군을 낳았습니다. 세종 21년 1439년 귀인이 되었고 그의 막내 아들 단양군을 낳았습니다. 아지의 품계가 오를수록 점점 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김씨가 주술을 써서 왕의 마음을 홀렸대. 소용이 씨는 그 소문에 더욱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소문은 세종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지는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궁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며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소문 하나로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지를 지켜줄 가문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자신이 어디로 밀려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13살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세자도 대군들도 모두 아지를 따릅니다. 그런 아이가 저를 저주하겠습니까? 제가 잘못 봤다면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왕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왕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는 뒤에서 소문의 진상을 직접 살폈습니다. 아지가 헛된 소문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아지의 방을 다시 살펴보았고 주변 궁녀들을 불러 소문의 출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용이 씨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용이 씨 마마께서 투기를 하시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소용이 씨를 배출하라! 세종 13년 소용이 씨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양반가의 소용이 씨는 폐출이 됐지만 노비였던 아지는 정일품 가장 높은 후궁이 돼 후궁들의 부러움을 사게 됐습니다. 조심할 신, 항상 겸손하고 신중했던 아지에게 세종이 직접 내린 이름이었습니다. 총 6남 2녀를 낳은 신빈을 세종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지는 신빈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소원왕후를 섬겼습니다. 노비인 자신에게 신뢰를 보내준 소원왕후를 부모처럼 섬겼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중궁전의 지밀라인인 것처럼 소원왕후 곁을 겸손히 지켰습니다. 왕후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빈이 되었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신빈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마마의 아이입니다. 세종 28년 1446년 그의 봄 조선에 큰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후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신빈 김씨를 불렀습니다. 아지야, 내 아이들을 부탁한다. 왕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신빈 김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후궁에게 내 아이들을 맡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궁중에서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조선의 양육은 개인이 아니라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을 지목했다면 그건 신뢰이자 궁중 질서의 무게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소원왕후가 떠난 후 신빈 김씨는 왕후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소원왕후의 아이들을 자신이 낳은 자식과 똑같이 돌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신빈 김씨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전 소원왕후를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섬겼으며 중전 또한 매우 사랑하여 중전의 여러 아들을 양육하였는데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하니 여러 대군이 효도가 극진하였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칭찬의 표현이 아닙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자들은 평범한 가문의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미래의 왕권 후보였고 곧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은 누가 왕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왕자들이 신빈을 따랐다는 기록은 그녀가 왕자들의 신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궁중의 갈등을 만들지 않고 왕실 내부를 안정시킨 인물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신빈 김씨는 왕과 왕자들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빈 김씨는 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떠난 뒤 궁궐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왕이 바뀌고 아이들이 왕이 됐고 피로 얼룩진 선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빈 김씨는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세조도 알았습니다.
신빈마마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겠지요. 내가 왜 너를 미워하겠느냐? 너도 내 아이인걸. 신빈 김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조 10년 1464년 신빈 김씨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궁한 지 46년 13살 소녀로 시작해 60살이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6남 2녀의 자녀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왕자들과 대군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왕자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그녀의 직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선별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